이제 24년 구급 시험일이 딱 60일 앞으로 다가왔죠. 지금 우리 그 수험생들이 가장 불안할 때요. 더더군다나 금년에는 작년에 비해서 남자 선발 인원이 208명이 줄었죠. 그래서 오늘부터 알차게 9회 강의를 통해 가지고 여러분들이 85점 이상 확실히 득점할 수 있도록 하도록 하자고요. 자, 그래서 오늘 교재는 예고해드린 대로 한 권을 끝내는 교정학 기출문제집 2023년 대비판이에요. 그런데 이 책에 있어서는 22년 7급 기출문제하고 23년 9급과 7급 기출문제가 들어있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사이버 국가고시센터에 들어가가지고 세 가지 기출문제를 미리 인쇄해가지고 좀 가지고 있도록 하세요. 그러면은 이 강의 나가면서 그때그때 그 기출문제 연결해 가지고 이렇게 풀어 나가도록 할게요. 앞으로 약 40에서 50분씩 해가지고 9회에 걸쳐서 여러분들에게 내년 시험에서 출제 가능성이 아주 높은 문제 위주로 해가지고 체계적으로 정리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오늘은 15페이지부터 36페이지까지 나가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15페이지 1번 문제 보도록 하세요. 자, 형집행법과 관련해서 1번 보면은 이 법은 교정시설 구내에서만 적용한다 하는 것. 그래서 항상 여러분들 기초적으로 문제풀이 할 때 뭐뭐 외에는 뭐뭐만 반드시 이런 것이 들어가면은 틀린 선질 가능성이 많다 하는 것을 잘 알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법은 교정시설 구내에만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교도관들이 관리하는 교정시설 밖의 장소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교정시설 구내에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 밖의 장소로서 교도관의 통제가 요구되는 공간에 대해서까지도 적용된다 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민형교도소법은 금년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자, 그래서 이것은 23년 7급 13번 문제로 출제가 됐고 이 금년에는 9급 시험에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민형교도소에 관한 법률은 확실하게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해야 돼요. 자, 이번에 있어서 법무부 장관은 교정시설 설치 운영에 관한 업무의 일부를 법인에게 위탁할 수 있으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없다. 가장 쉬운 선지죠. 자, 그래서 이것과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이미 공부했듯이 민형교도소법에 있어서는 이 공공단체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여기서 주의할 것은 공공단체 외의 법인이지 공공단체인 법인 단체에는 위탁할 수 없다 하는 건. 그래서 공공단체 외의 법인 단체 또는 그 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있고 개인에게까지 위탁할 수 있다. 다만 뭐예요? 교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지 법인 또는 단체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그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세요. 자, 그러면은 23년 7급 13번 문제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자, 13번 보면은 민형교도소 등의 설치 운영이라는 법률상 교정 업무에 민간 위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렇게 출제가 됐죠. 자, 그래서 1번 법장은 교정 업무를 포괄적으로 위탁하여 교도소를 설치 운영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개인에게는 위탁할 수 없고 단체나 그 기관에게도 위탁할 수 없죠. 오로지 법인에게만 위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민형교도소법 3조 확실하게 다시 한번 정리하고, 그 다음에 2번 선지에 있어서는 교도소의 설치 비용을 부담하는 경우에는 계약기간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10년 이상 20년 이하죠. 자, 그래서 부담하는 경우에는 10년 이상 20년 이하이고, 그리고 그 밖에 부담하지 않는 경우에는 1년 이상 5년 이하죠. 그래서 그 기간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3번에 있어서는 기출문제로도 여러 번 출제됐던 선지죠. 법장은 위탁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계약 내용을 기획재정부 장관과 미리 협의해야 한다 하는 것.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법장은
수탁자가 민형교도소법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경우에는 6개월 이내이지 거기에서 1년 동안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1년 동안이 아니라 6개월 이내이다. 그러니까 6개월 동안 해도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금년 구급 시험 문제에 있어서도 이런 숫자 관련 선지는 최소한 2문제에서 3문제가 출제가 될 거예요. 그런데 우리 수험생들이 심리를 좀 교활하게 활용하기 위해서 숫자는 맞는 숫자로 집어넣으면서 그 단위 이걸 바꾸는 함정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6개월 동안이 아니라 6개월 이내 위탁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 명할 수 있다. 제6조죠. 그래서 1번을 통해서 민형교도소법의 주요 법 조문까지 다시 한번 연결해서 정리하도록 하세요. 자, 다시 교재로 돌아와 가지고 1번 3번 선지 보면은 판검사 등 당해 사건의 변호인은 직무상 필요한 교정시설을 시찰할 수 있다. 자, 행영공개제도 하게 되면 3가지 반드시 같이 종합해서 정리하죠. 순회 점검, 그리고 검판사의 시찰, 다른 하나가 참관이죠. 자, 그래서 이 3가지 행영공개제도 자주 출제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순회 점검은 법무부 장관과 지방교정청장이 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법무부 장관과 소속 공무원이죠. 순회점검 공무원이 순회점검 하는 것이지 지방교정청장은 순회점검권이 없다 하는 것. 자, 그 다음에 여기 문제가 출제되듯이 시찰은 오로지 검사와 판사에 한해서만 인정이 되는 거지 뭐 국회의원이라든가 다른 공무원, 변호사 이런 사람들에게도 전혀 인정되고 있지 않죠. 그리고 이런 검사, 판사 위에 일반인에게 인정하는 것이 바로 참관제도이죠. 그래서 순회 점검과 시찰, 참관을 이렇게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다시 한번 좀 미흡한 학생들 같으면은 그 3가지 관련 조문 뒤에서도 나올 거예요. 자, 그래서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4번 선지에 있어서도 신설하는 교정시설이 키워드죠. 이미 이전에 존재하고 있었던 교정시설은 해당되지 않아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신설하는 교정시설인지 아니면은 교정시설은 수용인원이 500명 이내 이렇게 시작하게 되면 그건 틀린 선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앞으로 기출문제에서 출제가 된다고 하더라도 기출문제 이전에 출제된 선지가 문장 그대로 출제되는 경우는 20-30%밖에 안 돼요. 이미 이전에 기출문제로 다뤘던 내용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이렇게 포장을 바꾼다든가 변형시킨다든가 이렇게 해가지고 좀 응용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고 그래요. 그래서 그런 예상되는 응용 패턴 이것은 내가 강조를 해드릴 테니까 여러분들이 그러한 점에 초점을 맞춰서 항상 주의해 나가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여기 4번 선지에 있어서는 교정시설은 수용 인원이 방금 전에도 말했듯이 500명은 맞게 하면서 어떻게 바꿀 가능성이 많아요? 500명 이상의 규모가 되도록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다만 교정시설의 기능 위치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그 규모를 증대할 수 있다는데 이것을 줄일 수 있다로 바꾸는 함정 이거 출제될 가능성이 많죠. 그리고 여기 해설되어 있듯이 신설하는 소년원과 소년 분류심사원의 경우에는 수용 인원이 150명 이내이고 여기서도 150명 이상이 아니에요. 150명 이내. 그리고 이 경우에도 역시 증대할 수 있다지 줄일 수 있다가 아니죠. 그래서 150명 이내로 하는 것은 소년원뿐만 아니라 소년 분류심사원에도 해당이 된다. 그리고 소년원과 소년 분류심사원에 있어서도 신설하는 소년원과 소년 분류심사원에만 150명 이내로 명시하고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점을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교정 이념 이것은 기초적인 문제로 앞으로도 자주 출제될 내용이죠. 그래서 리허빌리테이션 하게 되면은 사회복귀라고 해서 출제할 수도 있고 교화 개선, 특별 예방으로 이렇게 바꿔서 출제할 수가 있고 그래요.
그래서 교화 개선 내지 사회 복귀는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지 잠재적 범죄자인 일반인에게 초점을 맞추는 게 아니죠. 일반 외방이나 일반 억제가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일반인 또는 잠재적 범죄인에 초점을 맞춘다 하는 것하고 대비시키라고 그랬죠. 그래서 범죄자에게 초점을 맞춘 것으로서 재소자 즉 수용자들에게 기술과 지식을 습득하여 사회 복귀를 도모하는 것이 목적이다 하는 거. 그리고 이 무력화 하게 되면 무능력화 또는 무해화 이렇게 번역하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무력화 이것은 앞으로도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자, 그래서 선택적 무능력화하고 무력화는 두 종류가 있다. 집합적 무능력화 또는 집단적 무능력화라고 번역하죠. 그래서 선택적 무능력화하고 집단적 무능력화를 이렇게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선택적 무능력화는 범죄자의 특성에 기초해서 행해진다 하는 것은 정확히 맞는 내용이죠. 범죄자의 재범 위험성의 정도가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장기형에 처하도록 하고 비교적 중범죄를 범했다 하더라도 범죄자의 특성을 예측해 보니까 재범 위험성이 매우 낮다 하게 되면은 사회내처우로 이렇게 전환시키는 거죠. 그래서 선택적 무능력화는 사회내처우를 확대시키는 전략하고도 연결될 수 있다 하는 점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어요. 그리고 범죄자의 개선을 의도하지 않는 점에 특색이 있다. 자, 그래서 무능력화도 이 신응보주의의 바탕을 둔 형 집행 방법이지 교화 개선 모델이 아니다 하는 거. 자, 그래서 개선을 의도하지 않는 점에서 그 특징이 있다. 비슷한 정도의 그 범죄를 저지른 사람들에게 비슷한 정도의 장기형이 선고돼야 된다는 입장이다 하는 것은 이 뒷부분은 집합적 무능력화이지 선별적 무능력화에는 해당되지 않는 거죠. 그래서 집합적 무능력화는 범죄자의 특성은 고려하지 않고 과학적인 어떤 예측 방법도 적용되지 않으면서 비슷한 정도의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에 대해서는 똑같이 장기형이 선고되도록 하는 것, 이것이 집합적 무능력화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년 그 시험에 있어서도 이 집합적 무능력화와 선별적 무능력화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으니까 5번을 통해서 다시 한번 교정 이념 정리해 놓도록 하자고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지금 생각해 보면은 이 집합적 무능력화하고 선택적 무능력화 하면은 선택적 무능력화에 있어서는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해 가지고 재범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되는 범죄인만 장기 구금에 처하는 방식이고, 그래서 앞으로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이 문구가 들어가게 되면 그것은 선별적 무능력화에게만 해당되는 거지 집합적 무능력화에는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 그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이 무능력화를 전체적으로 어떻게 해서 출제될 수 있냐면, 무능력화는 구금된 기간 동안 범죄 능력을 아예 차단시키는 그 방법이지, 구금된 이후에 출소된 이후에 재범을 방지하기 위한 그 방법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오로지 그 구금되어 있는 기간 동안에만 절대적으로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범죄 능력을 제거시키는 방법이죠. 그렇지 구금됐다가 출소된 이후에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목적을 가지고 적용되는 게 아니다. 자, 그래서 내년 시험, 이제 금년 시험이죠. 금년 시험에 있어서 어떤 그 선지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냐면은, 무력화 전략에서는 범죄자들이 시설로부터 석방되었을 때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 하는 선지 가지고 출제될 가능성이 많아요. 무능력화 전략에서는 범죄자들이 시설로부터 석방되었을 때 더 이상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고 가정하지 않는다예요. 가정한다로 바꾸는 함정. 정답 선지로 출제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확실하게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리고 이 선택적 무능력화에 있어서 아직까지 아무리 과학적인 그런 방법을 적용한다 하더라도 극복할 수 없는 것이 바로 잘못된 예측 문제죠. 그래서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 문제에는 과학적인 방법을 적용하면은
해결할 수 있다라든가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좀 주의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최근에 이 무능력화에 대해서는 상당히 많은 거 관심을 끌고 있기 때문에 이 무능력화는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 하는 점에서 다시 한번 강조를 했어요. 자, 그리고 뭐 3번에서 4번, 5번에 있어서는 가장 기초적인 내용들. 그래서 이 응보주의는 탄리오 법칙과 같이 피해자에게 가해진 해악에 상응하는 것 처벌하는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그 시험에 있어서는 응보주의 대신에 억제는 탄리오 법칙과 같이 또는 일반 예방은 이렇게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세요. 탄리오 법칙이 그 적용이 되는 것은 응보주의와 관련이 되는 거죠. 그리고 억제 하게 되면은 일반 억제하고 특별 억제를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일반 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일반인, 즉 잠재적 범죄인이 예방 대상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특별 억제에 있어서는 범죄인이 목표가 된다 하는 점. 그래서 그러한 거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많고, 그 다음에 형사정책과 관련해서는 디터런스 시어리, 억제 이론에 있어서 강조하는 것이 이 억제 기능으로서 처벌의 확실성과 엄중성, 신속성인데 여기에다가 뭐 평등성으로 바꾼다든가 이런 거 주의하고, 그리고 이 베카리아나 현대 고전주의에 있어서 이 처벌의 기능으로서, 억제 기능으로서 가장 강조하고 있는 것은 확실성이지 엄중성이 아니다 하는 것을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교정 처우 모델 뒤에서 바로 다루겠지만은 이 정의 모델하고 출제 가능성이 가장 높은 것이 또 뭐라 그랬어요? 재통합 모델이죠. 그래서 정의 모델 하게 되면 교화 개선 모델에 해당되지 않는 정답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많죠. 그래서 정의 모델은 신응보주의의 바탕을 둔 처우 모델이지 교화 개선 모델은 해당되지 않는다. 교화 개선 모델에 해당하는 것이 뭐예요? 의료 모델, 적응 내지 조정 모델, 재통합 모델이죠. 자, 그래서 그러한 점들을 다시 한번 상기를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18페이지 3번 문제로 넘어갈게요. 자, 행영의 역사. 이번 3월 23일 날 행영의 역사 출제될 가능성이 90% 이상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이 행영의 역사는 비교적 세부적인 그 문제까지 출제 가능성이 많아요. 그래서 좀 더 세부적인 내용까지 다시 한번 정리할 필요가 있죠. 1번에 있어서 고조선 시대의 행영은 8조번급 등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복수적 응보가 강하였다. 자, 주로 정답 지문으로 출제하는 것이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때 형벌제도예요. 그래서 조선시대 때와 고려시대 때 형벌제도는 비슷하게 공식적으로 운영이 됐죠. 자, 그래서 고려시대 때부터는 오형제도를 채택하기 시작했다. 그래서 태장도유사 오형제도, 도형, 그래서 가장 무거운 것이 사형이고 그 다음이 유형이죠. 그리고 도형이다. 그리고 장형, 태형, 그 종류까지 구분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다시 한번 도형과 관련해서는 주의할 사항이 뭐였어요? 도형 중에서 군역에 종사시키는 특수한 형벌이 바로 충군이죠. 그런데 충군을 유형으로 집어넣어가지고 이렇게 헷갈리도록 출제할 수 있다든가 하니까 그 점 주의하고요. 그리고 이 도형도 몇 등급이었어요? 5등급이죠. 도형. 자, 그리고 유형은 종류가 몇 종류예요? 3종류죠. 자, 그래서 유형, 그 종류 하게 되면 천사, 부처, 안치이죠. 그러니까 이 중에서 행동 제한이 가장 엄격했던 것이 뭐다? 안치죠. 자, 그리고 안치는 이 고관과 왕족에게 적용했지 일반 관리나 평민에게 적용되는 유배형이 아니죠. 자, 그래서 다시 한번 그 안치의 종류 3가지, 가시나무 울타리를 둘러치고 그 안에서 지내도록 하는 것이 위리안치였죠. 그 다음에 절의 고도에 안치시키는 것이 절도안치, 본래 고향으로 돌아가서 안치하도록 했던 것이 번향안치다. 그래서 위리안치, 번향안치, 절도안치 3종류가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유형의 종류, 천사, 부처, 안치 3종류가 있다. 그리고 또 이런 조선시대 때의 그 유배형에 있어서는 가족을 데리고 갈 수도 있었죠. 그래서 그러한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도형의 경우에는 1년, 1년 6개월, 2년 6개월, 3년까지 해가지고 5등급이었다 하는 거. 그 다음에 태형도 5등급이죠. 태형 가장 가벼운 형벌. 그래서 10대에서 50대까지고, 그 다음에 장형은 60대에서 100대까지 해가지고 60, 70, 80, 90, 100 5등급이었죠. 그래서 각각 그 5등급이었던 것이 태형, 장형, 그리고 이 도형이다. 그리고 유배형은, 유형의 특징은 뭐였어요? 형기가 정해져 있지 않는 무기형이었다 하는 것이 그 특징이죠. 그래서 이 천사는 내륙지방에서 범죄를 범한 사람을 변경지방으로 이렇게 이주시켜서 강제로 이주시켰던 그 형벌, 천사. 자, 그래서 천사 부처 안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 다음에 일제 침략기에는 일본 그 행형법기를 그대로 응용해 가지고 근대 교육형주의 행형이 시작했다. 교육형주의가 그대로 적용된 것은 아니었죠. 자, 그래서 이 식민지였기 때문에 교육형주의 행형이 그대로 시행됐다 하는 것은 뭐 당연히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내용이죠. 그리고 일제시대 때 기억해야 할 행형 제도의 그 변화하게 되면은 1923년부터 바로 감옥이 형무소로 바뀌었다. 그리고 이 간수 교습 규정을 둬 가지고 교도관학교의 설치 근거가 됐던 것이 바로 이 간수 교습 규정인데, 간수 교습 규정 이것도 갑오개혁대가 아니라 일제 침략기였죠. 그래서 일제 침략기와 관련해서 기억해야 할 것, 감옥을 형무소로 바뀐 시기다. 그리고 간수 교습 규정이 반포가 됐다 하는 거. 그리고 미군정 시대 때 재소자 석방청원제도하고 선시제도가 시작이 됐고, 또 이 형구, 오늘날로 말하면 보호장비를 이렇게 엄격하게 제한했죠. 그리고 이 감식과 같은 징벌제도를 개선했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거 미군정 시대 때, 그리고 일제 침략기 갑오개혁 때 개혁 내용, 이러한 것들은 기본적으로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다시 한번 금년 시험 대비해 가지고 행형제도사 부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그렇게 좀 정리를 해놓도록 하세요. 그래서 이 행형제도사와 관련해서도 뒤에서 다시 한번 기출문제까지 다뤄보도록 할게요. 남용을 방지하고 인권을 보호하려는 취지에서 인신을 구속할 수 있는 기관을 직수함인. 자, 직수함문이라는 것은 이 백성을 구금시킬 수 있는 권한이 있는 그런 관서를 말하는 거죠. 그래서 뭐 애조라든가 호조라든가 이런 기관은 해당되지 않는다 하는 거죠. 형조, 병조 이런 직수함은. 자, 그리고 사형에 한해서는 삼복제였지 모든 그 형벌에 대해서 삼복제를 뒀다 하는 것은 아니죠. 그래서 그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요. 그리고 유형에 있어서는 천사 부처 안치, 이것은 무기형에 해당하는 것이지 오늘날처럼 구금주의에 입각해 가지고 무기징역형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죠. 그리고 유형에 있어서는 장형이 병가되는 것이 원칙이죠. 그래서 이런 부가형으로 주로 활용했던 것이 태형이 아니라 장형이다 하는 것. 그래서 그러한 특징까지도 다시 한번 좀 기억할 필요가 있죠. 자, 그리고 5번도 가볍게 한번 보시면은 1번 형주에서 감옥과 범죄 수사 업무를 담당했던 부서가 전옥서가 아니라 바로 장금사였죠. 자, 그래서 형조 밑에 있던 그 사사까지 출제가 될 수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장금사, 그 다음에 장애사죠. 그리고 상복사, 고율사죠. 네 가지. 그래서 장금, 여기서 강조했던 것이 뭐예요? 장이라는 것은 관장한다 이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이 감금, 구금을 관장하고 수사를 관장했던 것이 장금사죠. 그리고 포로나 노예에 대해서, 애가 바로 노예잖아, 노예. 장애사. 그리고 상복사는 뭐예요?
복심에 대해서 관할했던 것이 이 상복사다 하는 것. 그리고 살필 고자 법률 율자니까 고율사, 법률에 대해서 이제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어떤 그 법률을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관장했던 것이 고율사죠. 자, 그래서 강금 수사를 담당했던 것이 장금사, 그리고 노예 포로에 대해서 관장했던 것이 장애사, 그리고 복심에 대해서 관할했던 것이 상복사, 법령에 대해서 이렇게 발견하고 적용하는 것을 관장했던 것이 고율사다. 그래서 형조 밑에 그 사사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정리하고 거기 해설되어 있는 것도 이렇게 같이 연결해서 이렇게 보도록 하세요. 자, 그리고 지금 이 교재 대부분 교재 가진 사람들을 지금 대상으로 이 강의를 하고 있기 때문에 혹시 그 교재 가지지 않아 가지고 많이 그 불편을 느끼고 이렇게 좀 산만해진다든가 하게 되면 지금 금쪽 같은 거는 그 시간이니까 구태에 꼭 이 강의 들으려고 하지 말고 보다 더 집중해서 효율적으로 들을 수 있는 강의 이렇게 활용하시면 좋을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 내가 이 특강을 마련하게 된 것도 출판사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책을 1000권 발간했는데 지금 50권 정도밖에 남지 않아 가지고 약 950권 정도 이렇게 우리 학생들이 이 책을 가지고 공부하고 있다는데 지금 내가 23년 11월까지 해가지고 공단기 강의가 이제 계약 기간이 끝났기 때문에 더 이상 이렇게 강의를 해줄 수가 없었기 때문에 이런 그 강의를 통해서도 좀 불안감 없이 효율적으로 그 준비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교재 없이 이렇게 강의 들을 때 좀 많이 그 불편할 수 있고 그러니까 그런 것을 좀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어요. 자, 그러면은 7급 8번 문제를 한번 펴보도록 하세요. 거기 보면은 우리나라 그 교정 역사에 대한 그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이렇게 해서 그 출제가 되어 있죠. 그래서 고려와 조선시대에는 일정한 그 조건 아래 형을 대신하여 속전을 받는 제도가 있었다. 그래서 속전제도는 고려시대 때뿐만 아니라 조선시대 때까지 인정되고 있었다 하는 것. 그리고 이번에 있어서 조선시대에 죄인의 그 수감을 담당하는 전옥서. 자, 그래서 이것도 구금시설의 그런 거 명칭 변화, 기출문제로도 그 출제되어 있듯이 이 삼국시대에는 이런 거 형옥이라든가 뇌옥이라든가 이런 거 옥이라고 했죠. 그 다음에 이제 전옥서라고 전담 관서를 전옥서라고 이렇게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한 것은 고려시대 때고 그 전옥서가 그대로 조선시대 때도 계승이 됐죠. 그랬다가 이 갑오개혁 때 이 전옥서가 감옥서로 바뀌었죠. 그리고 그 뒤에 감옥, 아까 또 얘기했듯이 그 감옥이 1923년에 형무소로 바뀌었고, 그리고 행정법 제정 시 1950년에는 형무소를 그대로 쓰다가 1차 개정 시에 비로소 오늘날처럼 교도소로 바뀌었죠. 그래서 그것도 행정법 제정 시부터는 교도소라는 명칭을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 문제가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러니까 다시 한번 그거 확인하도록 하세요. 행정법 제정 시에는 형무소라는 명칭을 그대로 쓰다가 행정법 제1차 개정 1961년에 와서야 교도소로 개칭을 했다 하는 것. 자, 그리고 3번에 있어서 갑오개혁 시 근대적인 행정제도 도입으로 간수 교습교정, 아까 강조했듯이 간수 교습교정은 일제 강점기이죠. 그리고 4번에 있어서 광무시대가 바로 갑오개혁 시기죠. 그래서 감옥 규칙의 징역 수용자 누진처우를 규정한 징역표가 있었다. 그래서 이 오늘날 이 누진처우의 그 기원이 됐던 것이 바로 이 갑오개혁 시 징역표다. 그래서 감옥 규칙이 그 제정이 됐고 시행령에 해당하는 감옥 세칙 그리고 누진처우의 그 근거가 됐던 징역표, 이것이 광무시대 갑오개혁 시에 발전한 거 제도다. 자, 그리고 징역표가 좀 세부적으로 출제될 수 있어요. 그래서 거기 수용자를 4종류고 등급은 몇 등급? 그렇죠. 잉글랜드제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5등급이었다. 그래서 형자의 그 종류는 4종으로 규정을 했고 등급은 5등급이었다
하는 것.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그리고 12번 정도 보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요. 자, 그래서 1번에 있어서 천사, 그리고 안치에 있어서 본향안치, 유리안치, 절도안치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정리를 하도록 하고, 그래서 현지 관리에게 주로 적용했던 유배형이 바로 부처죠. 그래서 부처와 안치, 그래서 안치는 행동 제약이 가장 엄격했다 하는 것까지 알아두도록 하고, 자, 12번에 있어서도 고구려 정도는 알아둬야죠. 일책 12법이 시행이 됐던 것이 고구려 부여다 하는 거. 그리고 아까도 강조했듯이 도형하게 되면은 5종이지 3종이 아니다 하는 거. 세 종류로 되어 있던 것이 유형이었죠. 천사부처 안치. 그리고 이 태형도 5종류 5등급, 그리고 장형도 5등급이었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요. 자, 17번에 보시죠. 자, 17번에 있어서 지금 감옥 규칙 강조했듯이 1894년 갑오개혁 잘 알죠. 광무시대 1894년 개혁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4개 그 지방교정청이 1991년이죠. 행정법 제정이 1950년이고, 그리고 민영교도 설치 운영하는 법률은 형어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이 제정된 이후에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것은 행정법 7차 개정에서 이제 근거 법령이 마련이 됐었죠. 그래가지고 2000년도에 민영교도소 설치 운영에 관한 법률이 제정이 됐고, 그 다음에 이거 응용해서 출제가 될 수 있으니까 우리나라에 있어서 민영교도소가 최초로 개소했던 것이 2010년이죠. 그래서 여주 소망교도소, 민영교도소는 2010년에 개소가 됐다 하는 거. 그리고 2010년 그 이전에 또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행정법이었다가 형어집행 및 수용자 처우에 관한 법률로 전면 개정됐던 때가 어느 때죠? 그렇죠. 2007년이야. 그래서 17번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까지는 같이 정리를 할 필요가 있어요. 자, 우리나라 그 교정 조직과 관련해서 19번을 통해서 전체적으로 이런 거 기구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죠. 그래서 3월 23일 날 그 시험에 있어서 금년에도 여지없이 각종 위원회 제도 중에서 한 문제는 그 출제가 될 거예요. 자, 그러니까 다시 한번 확실하게 전체적으로 형사정책편에 이렇게 정리되어 있는, 규정되어 있는 그런 거 위원회까지 같이 종합적으로 좀 정리할 필요가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처럼 이 문제집에 있어서는 갱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갱신한 것은 원래 그 기출문제 그대로가 아니에요. 새롭게 이제 개정된 내용은 개정된 규정에 맞춰서 이렇게 바꿨고, 그 다음에 이 19번처럼 내가 이제 보다 더 종합적으로 정리할 수 있도록 해가지고 이렇게 추가한다든가 해가지고 효율적으로 공부하기 아주 좁게 바꿔놓은 것이 바로 이 갱신 문제예요. 자, 그러니까 특히 그 갱신으로 되어 있는 그런 그 문제들은 여러분들이 다시 한번 좀 중요하게 다룰 필요가 있죠. 자, 그러면은 보호관찰 심사위원회에서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자,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어디에 설치하도록 되어 있죠? 법무부에 둔다 하면 맞아요, 틀려요? 그렇지. 법무부에 두는 중앙위원회가 아니죠. 고등검찰청 소재지에 두도록 되어 있죠. 자, 그리고 보호관찰 심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 운영되는 그런 거 위원회처럼 5인 이상, 위원 구성이 5명 이상 9인 이하지 5명 이상 7인 7명 이하가 아니죠. 자, 그래서 일반적으로 57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뭐예요? 교정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징벌위원회와 분류처우위원회이죠. 징벌위원회, 분류처우위원회. 그 다음에 규심사위원회는 6, 8로 구성한다 이렇게 기억을 했죠. 6명 이상 8명 이하.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관찰 심사위원회. 그리고 보관찰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최근에 개정된 내용이 뭐냐면은 보관찰법
12조의 2에서 공무원 의제 규정이 새롭게 신설이 됐어요. 그래서 보관찰 심사위원회의 위원에 대해서 공무상 비밀 누설죄와 그리고 뇌물 관련 범죄에 대해서는 공무원으로 본다 하는 것. 그래서 이러한 그 공무원 의제 규정이 되고 규정되어 있는 또 기구가 형집행법에서는 어떤 위원회였어요? 그렇지. 징벌위원회하고 가석방 심사위원회밖에 없어요. 그래서 공무원 의제 규정을 두고 있는 그 위원회는 형사적 특편에 있어서는 보관찰 심사위원회, 형집행법에 있어서는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징벌위원회가 있다. 그리고 의제되는 그 범죄 행위는 뭐예요? 공무상 비밀 누설죄하고 뇌물 관련 범죄예요. 그래서 뭐 직무태만죄라든가 이런 건 해당되지 않는다. 자, 그래서 그런 내용까지 다시 한번 기억해 놓도록 하고요. 자, 그 다음에 중앙급식관리위원회, 이것은 현행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게 아니죠. 이것은 수용자 운영관리위원회 지침에 의해서 운영되고 있는 기구예요. 그러니까 시행규칙이나 시행령, 법률의 근거를 두고 있지 않는 위원회가 바로 이 급식관리위원회다. 급식관리위원회는 수용자 운영관리위원회 지침에 근거해서 지금 운영이 되고 있다 하는 점까지 좀 이해를 하도록 하고, 그리고 중앙급식관리위원회에 있어서 특이한 내용이 뭐예요? 바로 교정본부장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지, 이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 운영되지만은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 되는 것이 아니다. 자, 그 점까지는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이 법무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는 교정관련위원회는 5명 이상 9명 이하가 많은데, 이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해 가지고 7인 이상 7명 이상 9명 이하로 되어 있죠. 7, 9다. 중앙급식관리위원회. 그 다음에 중앙급식관리위원회는 그러니까 법무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어요. 교정본부장이 위원장이고, 그리고 지방급식관리위원회에서 지방자가 들어가지면 어때요? 지방교정청이 설치되는 게 아니라 각 교정시설에 설치되는 것이 지방급식관리위원회죠. 지방급식관리위원회는 역시 5, 7로 구성돼요. 5명 이상 7명 이하예요. 분류처우위원회나 징벌위원회, 그리고 이 지방급식관리위원회는 5, 7로 구성된다. 이렇게 기억을 해야겠죠. 그리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도 치료감호 등에 하는 법률에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치료감호 등에 하는 법률에 있어서 37조는 확실히 알아둬야 되고, 그래서 치료감호심의위원회에 있어서도 특별히 기억해야 할 것이 뭐예요? 자, 외부위원회 임기가 대부분의 외부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는데, 치료감호심의위원회의 위원 임기는 몇 년이다? 3년이죠. 3년. 그리고 3년으로 되어 있는 교정관련위원회는 취업지원협의회예요. 그래서 취업지원협의회와 치료감호심의위원회는 2년이 아니라 3년이다 하는 것이 출제될 가능성이 매우 높죠. 그래서 그 점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치료감호심의위원회도 법무부에 설치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은 장관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아니라 차관이다 하는 거. 그래서 그런 점을 다시 한번 확인하도록 하고, 그리고 교정자문위원회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죠. 왜냐하면 최근에 개정이 됐기 때문에 그래요. 과거에는 교정시설을 설치 운영했을 때는 역시 5명 이상 7명 이하로 이렇게 구성하도록 하고 있지만은, 지금은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둔다로 되어 있죠. 그래서 지방교정청에 두면서 교정자문위원회의 구성 인원은 몇 명이죠? 그렇지. 10명 이상 15명 이하예요. 그리고 이 10명 이상 15명 이하, 이것은 헷갈리기 쉬운 것이 뭐예요? 취업지원협의회죠. 취업지원협의회, 다시 한번 구성인원, 취업지원협의회는 내부위원은 3명 이상 5명 이하죠. 그리고 외부위원은 몇 명이다? 10명 이상이지 10명 이하가 아니야. 그래서 그 점 다시 한번 확실히 교정자문위원회와 취업지원협의회 헷갈리지 않도록 확실하게 구분하고, 그리고 교정자문위원회의 근거는 법률이지만 취업지원협의회의 근거는 시행령의 근거를 두고 있죠. 시행령. 그리고 기후심사위원회는 시행규칙의 근거 규정을 두고 있지 법률이나 시행령이 아니다.
이런 거 특이한 내용까지 다시 한번 기억을 하도록 하고, 자, 그 다음에 그 징벌위원회에 있어서 특이한 점은 뭐였어요? 다른 일선 위원회들은 소장이 위원장이 되지만은 징벌위원회는 소장 다음 순위자가 위원장이 된다 하는 거죠. 뭐 부소장이 위원장이 된다도 아니야. 부소장은 교정시설 중에서 우리나라에 있어서 지금 부소장을 두고 있는 교정시설은 그렇게 많지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징벌위원회의 위원장은 소장 다음 순위자가 된다이지 부소장이 된다도 아니다 하는 점까지 주의하도록 해야죠. 그리고 징벌위원회에 있어서는 외부 인사가 몇 명 이상? 그렇죠. 3명 이상. 규심사위원회는 몇 명 이상? 외부 인사 2명 이상. 그래서 그런 세부적인 내용들 다시 한번 확인하고, 그 다음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는 보안관찰법 제12조에서 그걸 규정하고 있죠. 보안관찰법 제12조에서 그 기억을 해야 할 것이 위원장 1인 포함이 아니죠. 여기에서는 특이하게 위원장 1인과 그리고 6인의 위원으로 되어 있다지 6인 이하도 아니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보안관찰법 제12조에서 보안관찰처분위원회에 대해서 규정한 내용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자. 보안관찰처분심의위원회에 있어서 위원장 1인과 6인의 위원으로 둔다. 그리고 보안관찰처분은 사법처분이 아니라 행정처분이고, 보안관찰기간은 2년으로 하되 연임 제한이 없다 하는 것이 특징이었죠. 그래서 이 보안관찰처분 심의위원회와 연관해 가지고 그런 거 보안관찰법에 있어서 중요한 내용까지 핵심적으로 좀 알아두라고 그랬죠. 그래서 그 점. 그 다음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해서는 당연히 법무부에 설치 운영되는 그 위원회죠. 그래서 구성 인원은 5명 이상 9명 이하지. 이것도 함정으로 7명 이상 9명 이하로 바꾼다든가, 이것도 이제 출제할 가능성이 많아요. 지금까지 아직까지 기출문제로는 이 7명 이상 9명 이하는 거 출제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금년 시험에서 이 가석방 심사위원회나 치료가무 심의위원회, 보관찰 심사위원회 이런 것을 5명 이상 9명 이하인데 7명 이상 9명 이하로 헷갈리도록 출제할 거니까 그런 점도 좀 주의하도록 해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분류처우위원회에는 특이사항이 뭐였어요? 당연히 구성인원 57로 구성하되 재적위원회 과반수 이상 참여로 구성하는 게 아니죠. 재적위원 3분의 2가 특징이죠. 나머지 다 위원회는 이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이에요. 그런데 분류처우위원회만 3분의 2 이상이다. 그리고 이 의결정족수는 모든 그 위원회가 공통적으로 뭐였어요? 재적위원이 아니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이지 재적위원 과반수 찬성이 아니다. 자, 그래서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한다는 것은 없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구성 정족수에서는 분류처우위원회만 특이하게 3분의 2 이상. 그 다음에 또 여기서 전반적으로 빠진 게 뭐가 있어요? 외부 인사가 참여하느냐 참여할 수 없느냐 이거죠. 분류처우위원회는 외부 인사가 전혀 참여할 수 없다. 그리고 내부 인사가 참여할 수 없는 것이 반대로 교정자문위원회죠. 그래서 교정자문위원회는 외부 인사로만 구성하는 것이지 내부 인사는 참여할 수 없다. 그래서 위원장도 지방교정청장이 될 수가 없죠. 교정자문위원회. 호선하도록 하고 있죠. 교정자문위원회. 그리고 취업지원협의회의 경우에는 위원장은 소장이 되지만은 부소장은 이 2명을 두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부소장 1명은 호선하도록 하고 있죠. 자, 그래서 그런 내용들까지 다시 한번 확실하게 기억하도록 하고, 그 다음 교정자문위원회하고 이렇게 헷갈리기 쉬운 것이 교정위원이죠. 그래서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둔다이고, 그리고 교정위원은 교정시설에 둘 수 있다지 둔다가 아니죠. 그래서 그런 점까지 좀 주의하고, 또 한 가지 더 세부적으로는 정리할 것이 뭐였어요? 각 시설에 설치 운영되고 있으면서도 법무부 장관이 위원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 것이 뭐였어요? 그렇죠. 바로 취업지원협의회에는 소장이 추천을 받아서 그 위원을 법무부 장관이 위촉 또는 위촉하도록 하고 있죠. 그리고 내부 인사는 소장이 명령하는 거야. 임명하는 거죠. 취업지원협회. 그 점도 좀 주의하세요. 취업지원협회. 그리고 교정자문위원회는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되지만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위촉 권한이 법무부 장관에게 있는지 지방교정청장이나 또는 소장에게 있는지 이런 점도 주의할 사항이죠. 그래서 여기에서 19번을 통해서 그런 그 각종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 확실하게 알아두고, 그리고 치료감호위원회도 또 좀 세부적으로 하게 되면 법률가 자격 있는 사람 몇 명이죠? 법률가 자격 6명으로 한다예요? 6명 이하로 한다야? 6명 이하예요. 거기서는 6명 이하. 그리고 전문의 자격 있는 사람을 몇 명 이내로 하고 있죠? 3명 이내죠. 그래서 법률가 6명 이내, 전문의 3명 이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가석방 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이 공개 관련 규정 강조를 했었죠. 명단과 경력사항은 즉시 공개해야 되고, 명단, 경력사항, 심의서는 즉시, 그리고 회의록은 5년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이렇게 기억하자고 그랬죠. 명단, 경력사항, 심의서는 즉시, 회의록은 5년 경과, 이제 3년 경과도 아니야. 회의록은 5년 경과한 때부터 공개한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자, 이런 그 내용들, 이것도 이제 분류처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23년 9급 20번 문제로 출제가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가석방 심사위원회 관련해서는 23년 7급 5번, 자, 그리고 취업지원협의회는 22년 17번 문제로 출제가 됐고 했죠. 자, 그래서 그 세 가지 그 기출 문제 가지고 강의를 들으라고 그랬으니까 한번 보도록 할까요? 자, 먼저 22년 7급 문제 보시도록 하죠. 22년 17번 문제 보세요. 22년 7급 17번 문제. 형의 집행물 수용자 허용하는 법률 시행규칙상 수용자 취업지원협의회 기능이 아닌 것. 자, 이렇게 세부적으로까지 출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1번 수용자의 사회복지 지원 업무에 관한 자문에 관한 조언이라든가 직업 성적 및 성격 검사 등 각종 검사 및 상담, 그리고 4번에 있어서 불우수용자 및 그 가족에 대한 지원 활동까지 그 기능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거기에 4번 아차하면 헷갈리기 쉽죠. 그래서 그 취업 및 창업활동 지원 대상 그 수용자의 가석방 적격 심사, 가석방 적격 사전 심의, 이것은 기능에 해당되지 않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23년 그 7급 문제 보면은 5번 문제 보세요. 23년 7급 5번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대해서 1번 5구로 구성한다. 2번에 있어서 가석방 심사위원회도 외부 인사 참여하도록 하고 있죠.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임명 위촉한다죠. 그것을 또 다음 시험에서는 법무부 차관이 위원장이기 때문에 그 차관 위원장하고 헷갈리도록 하기 위해서 차관이 임명 또는 위촉한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도 항상 주의하세요. 장관, 차관 잘 바꿔요. 자, 그 점 주의하고, 자, 그래서 그 3번에 있어서 당연히 위원장은 차관이 된다고, 4번에 있어서 재적이용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개의 정족수는 3분의 2 이상 출석은 오로지 뭐다? 그렇지. 분류처우위원회밖에 없어. 3분의 2 이상 출석은. 그리고 모든 그 의결 정족수는 출석이온 과반수 찬성이지 뭐야? 재적이온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이렇게 함정. 그 함정 항상 주의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주의하도록 하고. 그 다음에 분류처우위원회와 관련해서는 자, 23년 9급 20번 문제잖아요. 자, 9급 23년 20번 문제. 자, 1번 분류처우위원회는 심의 의결을 위하여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자, 이것도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 외부 전문가 나오면 대부분이 다 의무적 규정이지 필요적 규정이 아니죠. 그래서 그 점 항상 주의하고, 그래서 다음 시험에 있어서는 외부 전문가로부터 의견을 들어야 한다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당연히 분류처우위원회 68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죠. 그리고 57인데 이렇게 59로 바꾸는 거 주의해야 되고, 그 다음에 그 3번에 있어서 위원은 위원장이 소속 기관 부소장 및 이 과장 중에서 임명한다. 그리고 지소의 경우에는 7급
교도관이죠. 7급 이상. 자, 그 전까지 기여가 들어왔어요. 분류 처우위원회에는 부소장, 과장이지 계장이 아니에요. 부소장 및 과장, 그리고 지소의 경우가 바로 7급 이상이다. 그리고 관장 사무 4번 수용자의 개별 처우 계획, 가석방 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 가석방 적격 심사가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 점 주의하죠. 가석방 적격 심사는 가석방 심사위원회고 가석방 심사 신청 대상자 선정이다. 그래서 가석방 심사위원회에 있어서도 이 가석방 심사 대상자 선정으로 바꾸는 함정 주의해야 할 사항이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이렇게 하고 그래서 그 19번을 통해서 그런 그 각종 위원회 관련 문제 다 정리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27페이지 25번 정도로 확인하고 넘어갈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지금 다 이 책 가지고 있다고 전제하에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다음 여러분들이 이제 이미 책 가지고 있지만은 다시 한번 이렇게 먼저 예상되는 그 진도 정도로 이렇게 실제 문제 풀듯이 쭉 풀고 나서 강의 듣고 그 다음에 이 책 그 해설에서 강조해가지고 밑줄고 놓고 암기법 해놓은 내용들 이런 것은 더욱더 중요하게 정리해 놓도록 하세요. 자, 25번 한번 보고 넘어갈게요. 교정자문위원회는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다시 한번 확인하자. 교정시설의 운영과 노인 장애인 수용자의 보호, 성차별 및 성폭력 예방정책에 관한 자문에 대한 응답 및 조언을 한다. 그래서 기능까지 출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교정자문위원회 관련 조문 정확하게 다시 한번 확인해라. 그 다음에 교정자문위원회 위원은 교정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외부 인사 중에서만 이렇게 위촉하는 것이지, 그리고 위촉권자는 당연히 지방교정청장의 추천을 받아가지고 법장이 위촉한다 했어요. 그래서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그 기구 하게 되면 시설과 관련해서는 취업지원협의회 위원과 그 다음에 교정위원이 법무부 장관 위촉이죠. 그리고 지방교정청에 설치 운영되는 교정자문위원회 위원도 지방교정청장이 위촉하는 것이 아니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한다. 그 다음에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 이죠. 자, 그래서 이것도 공개한다로 바꾸는 함정 문제 주의하세요.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아까 강조했듯이 공개가 원칙이고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는 공개하지 아니한다가 원칙이다 하는 거. 그리고 교정자문위원회 회의는 위원회 그 과반수 요청이 있거나 지방교정청장이 필요하다 인정하는 경우에는 개최한다 하는 거. 그래서 2번 같은 경우도 가장 쉬운 문제인 것 같지만 시험장 들어가면 아차하면 헷갈릴 수가 있고 하니까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자, 그 다음에 27번 확인하고 넘어가죠. 취업지원협의회도 출제 가능성이 매우 높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수용자의 사회복귀 지원 업무에 관한 그 자문에 관한 그 조언 기능을 담당한다. 자, 그래서 이 취업지원협의회는 외부위원으로 구성되는 것이 아니라 내부위원도 3명 이상 5명 이하다. 그리고 내부위원은 10명 이상이죠. 이렇게 단위 바꾸는 함정 항상 주의하세요. 외부인사. 자, 그리고 다음 시험에서는 또 뭘로 바꾸겠어? 3명 이상 5명 이하의 외부위원과 그리고 10명 이하의 내부위원으로 바꾸는 것까지 주의하세요. 그리고 아까 강조했듯이 치료가문심의위원회와 취업지원협의회만 임기가 3년이고 나머지는 다 2년이다. 그리고 연임 제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뭐지요? 가석방 심사위원회는 한 차례 한해서만 연임할 수 있다. 연임 제한 규정 두고 있는 것은 가석방 심사위원회야. 그래서 그러한 그 특이한 내용들 다시 한번 그 상기를 해놓도록 하세요. 자, 시험은 이런 그 특이한 것 가지고 주로 정답 지문으로 출제하기 때문에 그냥 뭐 평면적으로 이렇게 반복하기보다는 지금 이 금쪽 같은 시간에 앞으로 그 정답 지문으로 출제할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 그리고 출제자들이 이렇게 교묘하게 함정을 유도할 수 있는 그런 함정 패턴 내용들, 이런 것에 더욱더 좀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고, 그리고 뭐 사회 복귀 지원을 위하여 협의할 필요가 있을 때 임시회의를 뭐 개최할 수 있다라든가,
주로 숫자 들어있는 내용 가지고 정답 지문으로 많이 출제하고 하죠. 자, 그 다음에 28번 같은 경우도 교도관 직무규칙 좀 세부적으로 출제될 수가 있는데, 이 교도관 직무규칙 중에서도 특히 교도관 회의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알아둬야죠. 소장은 당연히 의장이 된다. 이죠. 그리고 매주 1회 이상을 이렇게 월 단위 바꾸는 거, 매 월로 바꾸는 함정, 매주 1회 이상이죠. 그리고 뭐 이것도 좀 세부적인 내용까지 출제가 된 건데, 총무과 소속이죠. 그리고 회의는 6급 이상인데 이렇게 5급 이상. 그래서 다시 한번 교도관 직무규칙, 이것도 법령 강의에서 강조했던 거 교도관 직무규칙 조문들 정도는 확실히 좀 알아둘 필요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수용자 처우 모델, 처우 방식. 자, 수용자 처우 모델과 처우 방식 기초적인 내용으로서 자주 출제되는 거 부분들이죠. 자, 32번 이거 풀면서 다시 한번 확인해 볼까요? 32번. 자, 1번. 범죄자의 형기는 범죄행위에 대한 것이 아니라 범죄자를 교화 개선시키는데 요구되는 거 기간이어야 된다. 교화 개선 모형이니까 맞죠. 그리고 적응 모형도 교화 개선 모형으로서 처우기법은 지역사회에 기초했다 하면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했던 것은 유일하게 뭐야? 재통합 모형이죠. 그래서 재통합 모형하고 정의 모형을 정답 지문 출제할 가능성이 가장 높아요. 그래서 재통합 모형은 첫 번째 뭐예요? 지역사회 교정, 즉 사회 내척을 강조했다. 범죄자의 교화 개선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환경 개선도 중시했다 하는 것. 그리고 강제적인 처우 프로그램은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재통합 모형 확실하게. 그리고 교화 개선 모형이 입각한 대부분의 처우 프로그램이 효과가 없다고 비판을 받는다. 그래서 이 교화 개선 모형은 마티슨이 비판했듯이 아무런 교화 개선 효과, 재범률을 줄이는데 효과가 없다는 비판을 많이 받고 있다 하는 것. 그리고 범죄자의 사회 재통합을 위하여 지역사회에 의미 있는 접촉과 유대관계가 전제돼야 된다. 자, 그런 내용들. 그 다음에 37번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한번 정리하도록 하죠. 자, 37번에 있어서 규정 이념에 있어서 집합적 무능력화 나오면 선별적 무능력화하고 헷갈리도록 하는 문제가 출제가 되니까, 과학적인 방법을 활용한다 하면은 집합적 무능력화가 아니라 당연히 선택적 무능력화다 하는 거. 그리고 2번 범죄자를 건설적이고 법을 준수하는 방향으로 전환시키기 위해서 범죄자를 구금하는 것을 교정의 교화 개선 목적이라 한다. 기초적인 내용이죠. 무력화, 무능력화, 무예화라는 것은 범죄자가 구금되는 그 기간 동안만 범죄를 범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지, 구금된 이후에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하지 않는다 하는 거 아까 강조했죠. 그래서 그런 특별 억제하고 이 무능력화가 헷갈리도록 출제할 수가 있으니까, 특별 억제는 구금된 이후에 장차 범죄를 범하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가정을 하는 방법이죠. 그런데 이 무력화는 구금되어 있는 동안만 이렇게 범죄를 전혀 범하지 못하도록 무력화시키는 방법이다 하는 건, 구금된 이후까지 이렇게 목표로 삼는 게 아니다 하는 거죠. 그래서 다시 한번. 그리고 이 무력화는 오늘날 구금형에 의한 무력화가 일반적이지만은 새롭게 기억을 해야 할 것이 뭐냐 하면은 전자감시를 통한 무력화도 중시가 되고 있다 하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는 뭐 사형이라든가 국외 추방 같은 것도 이제 무력화의 일종이었지만, 오늘날은 사형이라든가 국외 추방 이런 것은 사형도 대부분 국가에서 많이 폐지를 했잖아요. 그래서 무력화의 대표적인 방법이 바로 구금형 교정시설에 수용하는 것하고, 그리고 새로운 이 무력화 방법이 전자감시다 하는 것. 자, 그래서 그런 점을 좀 주의하도록 하세요. 그래서 23년 7급 8번 문제 한번 보실까요? 자, 23년 7급 8번 문제 보면은 교정 이념 중 무력화, 무능력화에 대한 문제죠. 자, 1번 일반적으로 구금형 교정시설의 수용을 의미하고, 새로운 것으로는 전자감시가 인정되고 있다.
그리고 과거에는 국외 추방이나 사형 집행도 무력화의 일종으로 볼 수 있다. 자, 이번에 있어서 기초적인 건 재범 위험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만 장기형 처하도록 하는 것이 바로 집합적 무능력화가 아니라 선별적 무능력화다. 자,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렇게 집합적 무능력화하고 선택적 무능력화 헷갈리도록 문제 만들 거예요. 그리고 3번에 있어서 당연히 과학적인 방법 적용하는 것은 선택적 무능력화다. 그리고 예측에 있어서 잘못된 긍정하게 되면은 누가 손해본다? 잘못된 긍정은 대상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가 가해진다. 잘못된 긍정. 그리고 잘못된 부정하게 되면 누가 손해본다? 사회가 손해보죠. 사회 방위. 그래서 잘못된 긍정하고 잘못된 부정 헷갈리도록 또 문제 출제하니까 그 점 주의하고, 그리고 이 잘못된 긍정과 잘못된 부정은 과학적인 방법을 통해서 극복할 수 있다 하는 것도 틀려요. 아직까지는 예측의 오류는 과학적인 방법으로도 극복할 수 없는 한계이다 하는 것. 자, 그런 것까지 확실하게 좀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자, 이렇게 해가지고 정리를 하고 43번 문제 정도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까요? 43번.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이 형집행 모델들 의료 모형과 적응 모형과 재통합 모델은 교화 개선을 위한 교정 모델이다 하는 건, 그렇지만 사법 모형은 정의 모형이라고도 하고 공정 모형, 법치 모형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이것은 응보주의, 신응보주의의 바탕을 두고 있는 것이지 교화 개선을 이념을 하는 것이 아니다 하는 점이 특징이죠. 그리고 사법 모델에 있어서는 정기형 제도를 원칙으로 하지 부정기형 제도가 인정되지 않고, 그 다음에 수용자 자치제도도 적용되는 것이 사법 모형이지 의료 모형이나 재통합 모형, 적응 모형이 수용자 자치제도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그 특징들 다시 한번 이 43번을 통해서 확실하게 정리해 보도록 하자고요. 자, A. 범죄자의 그 문제는 범죄자가 시작된 바로 그 사회에서 해결돼야 된다 해서 지역사회 교정, 사회처를 강조하는 것이 바로 재통합 모델이다 하는 거. 그 다음에 B에 있어서 생물학적 결정론의 바탕을 두는 것이 바로 이 의료 모델 또는 치료 모델이라고 한다. 그리고 부정기형 제도의 기초가 되었다. 자, 부정기형 제도를 살며시 정기형 제도로 바꾸는 함정 주의하세요. 정기형 제도를 바탕으로 하는 것이 사법 모형 내지 공정 모델이죠. 그래서 그 점. 그 다음에 교도소의 사회복지 실행 장소가 아니라 처벌의 장소라고 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응보주의죠. 그러니까 사법 모델이죠. 그 다음에 이 범죄자는 병자이기 때문에 처우를 필요로 하며 치료될 수 있다고 믿지만은, 그래서 이 의료 모델하고 정의 모델을 결합시킨 것이 바로 적응 모델이죠. 그리고 적응 모델에 있어서도 시설 내초를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 지역사회 교정을 강조했다 이렇게 바꾸는 함정으로도 출제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다시 한번 여기 43번을 통해서 관련된 그 문제들 이렇게 종합해 가지고 이렇게 정리를 해 놓도록 하세요. 자, 그래서 오늘은 36페이지 47번까지 나온 걸로 이렇게 하고, 다음 시간에도 이렇게 해 가지고 출제 가능성이 높은 내용들만 선별해 가지고 내가 확실하게 강조를 해 줄 테니까, 여러분들도 이 지금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고 하니까 그냥 효율적으로 내가 강조한 거 위주로만 한다고 하더라도 여러분들은 충분히 85점 이상 득점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위축되지 말고 불안감에 빠지지도 말고 확신을 가지고 자신 있게 해나가도록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들 2013년 금년도에는 반드시 합격 이루어질 거예요. 자, 그럼 또 내일 이어서 나가도록 할게요.